미래의 기술 교육 전문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과연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오늘 그 아주 까다롭다는 전문가 입학시험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만약 이 시험을 본다면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보니까요, 크게 6가지 파트로 되어 있네요. 먼저 미래기술교육법, 그리고 퀵정렬 같은 알고리즘, AI가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는지, 디지털 시민교육, 학교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드 테스트까지. 와, 진짜 교육과정 설계부터 코딩 실력까지 다 보겠다는 거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미래의 기술교육법입니다. 부제를 보니까 AI 시대를 위한 교육 과정은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할까?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기술 교육의 시작은 역시 뭘 가르칠 거냐? 바로 이 교육 과정 설계에서부터 출발해야겠죠. 특히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더더욱 중요하고요. 그래서 2022년에 교육 과정이 크게 한번 바뀌었잖아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고등학교에 AI 교육이 정식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디지털 소양이 핵심 역량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AI가 무슨 전문가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배우는 기본 소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코딩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할 건지 디지털 시민을 키우는 쪽으로 교육의 무게중심이 옮겨간 겁니다. 그럼 이런 역량 대체 어떻게 길러줘야 할까요? 그 해답으로 제시된 게 바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 우리가 보통 PBL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교과서 보고 문법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팀을 딱 만들어서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앱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진짜 현실의 문제를 직접 소프트웨어로 해결해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실력은 물론이고 팀원들과 협업하는 능력까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정말 효과적이겠죠? 자, 교육과정 같은 이론적인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엔 좀 더 근본적인 컴퓨터 과학 지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알고리즘 테스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렬 알고리즘의 꽃이라고 불리는 퀵정렬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퀵정렬의 핵심 원리,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할 전복입니다. Divide and conquer. 이게 뭐냐면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한 방에 풀려고 끙끙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잘게 쪼개는 겁니다. 아주 작은 문제들로요. 그리고 그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합치는 거죠. 이 전략이 정말 똑똑하고 강력해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여기서 엄청난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피벗을 아무거나 하나 딱 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할이에요. 방금 정한 피벗부터 작은 값들은 전부 왼쪽으로 보내고 큰 값들은 전부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덩어리가 생겼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재귀입니다. 방금 나눠진 왼쪽 덩어리, 오른쪽 덩어리 각각에 대해서 이 1, 2단계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요. 어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퀵 정렬의 성능이 피벗을 뭘로 고르냐에 따라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만약 운이 좋아서 피벗을 고를 때마다 데이터가 정확히 반으로 쫙쫙 나눠지면 성능이 5n 로그 n으로 정말 빠릅니다. 이게 베스트 케이스죠. 보통은 무작위로 고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속도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운이 정말 없어서 최악의 피벗만 계속 고르잖아요. 예를 들어 이미 정렬된 데이터에서 맨 앞이나 맨 뒤 값을 고르는 경우에요. 그럼 데이터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면서 성능이 5n제곱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 약점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퀵 정렬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고전 알고리즘을 봤으니 이번엔 다시 최첨단 기술로 돌아와 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생성형 AI 있잖아요. 만약 이 생성형 AI가 우리가 매일 쓰는 윈도우나 맥 OS 같은 운영체제 안으로 들어온다면 컴퓨터 사용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상상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OS에 들어오면 우리가 컴퓨터한테 그냥 말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작업했던 그 보고서 파일 좀 열어줘 하면 바로 딱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가 뭔가 느려지면 알아서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해 줍니다. 심지어 곧 하드디스크가 고장날 것 같으니 백업하세요 라고 미리 알려주기까지 한다면 와, 이건 뭐 컴퓨터가 아니라 정말 똑똑한 개인 비서가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었죠. 근데 네 번째 문제는 완전히 방향을 틉니다.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바로 인성에 대한 문제예요. 코딩만 잘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이걸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인터넷에 글을 쓰고 좋아요를 누르고 사진을 올리는 이 모든 활동이 다 흔적으로 남잖아요. 이게 바로 디지털 발자국인데 이 발자국들이 모여서 온라인 세상에서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 개념을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겠죠. 이걸 어떻게 피부로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교육 전문가의 역량인 겁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수업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활동으로 학생들이 직접 구글링을 해서 자기 이름으로 뭐가 나오는지 자기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해보게 하는 겁니다. 충격 좀 받겠죠? 그리고 실제 사이버불링 사례를 놓고 다 같이 토론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반 친구들끼리 지켜야 할 디지털 시민원장을 함께 만들어 보는 거죠. 어떤가요? 그냥 착하게 살자 하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겠죠. 이게 바로 체험을 통해 책임감을 배우게 하는 교육입니다. 자, 이번엔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학교 하나를 통째로 디지털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 학교 구축하기.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학생과 선생님들이 동시에 와이파이를 쓰고 온라인 수업을 듣고 교육용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는데 과연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실무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학교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 바로 물리적 인프라예요. 랜선, 서버, 교실마다 달린 와이파이 공유기 같은 장비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바로 논리적 인프라입니다. 이건 일종의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 학생망이랑 교사망을 나눠서 보안을 강화한다거나 학생들은 US 사이트에 접속 못하게 막는다거나 하는 정책들이죠. 이 보이는 하드웨어랑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규칙,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학교에서 네트워크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순수하게 기술적인 문제는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35%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관리할 사람이 없는 관리적 문제고요. 나머지 25%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교육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는 기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행정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코드를 보고 문제점을 딱 짚어내는 실전 능력 테스트예요. 문제를 보니까 C 언어 코드네요. 100개의 서로 다른 양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중에서 제일 큰 숫자랑 두 번째로 큰 숫자를 찾아내는 코드입니다. 얼핏 보기엔 간단해 보이는데 과연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수 두 개를 찾는 핵심 로직을 한번 볼게요. 처음 두 숫자로 최대값, 두 번째 최대값을 세팅하고 나머지 숫자들을 쭉 훑으면서 더 큰 수가 나오면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에요. 이 로직 자체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숫자를 딱 한 번씩만 확인하면 되니까 시간 복잡도가 ON으로 아주 빠르죠. 그럼 이 코드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코드의 진짜 성능을 갉아먹는 범인은 바로 최대값을 찾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범인은 바로 중복 확인을 하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코드를 잘 보면 새로운 숫자를 입력받을 때마다 혹시 이 숫자가 앞에서 이미 입력된 건 아닐까 하면서 이전에 입력했던 모든 숫자랑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중 반복문, 즉 루프 안에 루프가 있는 구조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전체 코드의 성능이 ON 제곱으로 확 나빠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숨어있는 성능 저하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진짜 실력인 거죠.
결국 이 시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이 시험은 교육과정 이론부터 AI, 실용 프로그래밍까지 광범위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이론적 깊이와 응용 능력을 모두 요구한다. 그러니까 현대의 컴퓨터 교육 전문가는 그냥 코딩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 철학도 알아야 하고 AI 같은 최신 기술도 따라가야 하고 네트워크 설계 같은 실무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심지어 윤리 교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야말로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시험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오늘날의 기술교육 전문가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걸 알아야 하죠. 그런데 말이죠, 기술의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내일의 전문가에게는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다룬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